그게 정말이야.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4에서 69쪽에 나오는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산에다가 대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라미드를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만들었다고 해도 안쪽까지 다 채우는 거는 이제 돌도 구하기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산에 조각을 얹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서 지하. 여기서는 백성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훈훈아, 잘 안 들려? 저는 여기서는 백성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노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예를 시켜야지 좀 노동력 값이 싸기 때문에 저는 노예가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미 어쨌든 밝혀진 사실들이고 또 뭐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운반하고 또 대다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그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저는 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세계지도를 봤을 때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지도를 이제 동그란 모양이지만 그걸 펴가지고 이제 빈 부분을 그냥 땅에 있다고 쳐서 많이 과장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호 씨 해주세요. 저는 그 자세히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작년이었나 이번 연도 저도 학교 사회 시간에 그래서 저는 아틀란티스를 잠깐 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그 부분들이 기원 지금 AD 4년인가 뭐 이때 뭐 이렇게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다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예수 탄생일과는 관계없이 그 당시 축일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 전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좀 알고 있었고 십자군 전쟁과 관련되어서도 십자군 전쟁이 단지 종교 전쟁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도 함께 있었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 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호니?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 31쪽에 보면은 그 드라큘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기도 아니고 현실 속에 흡혈귀가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책에 나왔던 대로 저도 그 블레, 블라드 체페슈가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흡혈귀에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씨 해주세요. 이 책에 나왔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조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드라큘라라고 그냥 나쁜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 역시 뭐 우리가 드라큘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영화 속의 어떤 그런 존재, 소설 속의 어떤 그런 존재일 뿐 현실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뒷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뭐 대충 성인이 천냥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살해자가 찾은 돈은 900냥이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그 블라드 영주에게 재판을 맡긴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라면은 블라드 영주처럼 그 900냥을 살해자에게 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라면은 블라디 영주와는 좀 다른 결과로 100냥을 800냥을 갖고 100냥을 주도록 할 것 살해자에게 주도록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살해자가
그 훔쳤다는 그 증거도 없고 그 100냥을 900냥을 1000냥이라고 잘못 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800냥은 상인이 가지고 100냥을 살해 금대로 살해자에게 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였으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싸우지 말라고 압수해가지고 제가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질문한 거예요, 준호나? 그 상인이 그 1000냥을 잃어버렸는데요. 이게 그 그러니까 어느 1000냥 챕터지? 그 이게 애매한데 아까 그 30쪽 그 바로 다음 쪽이요. 여기 드라큘라 얘기 나오는 거. 네.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그 사람, 그 못된 상인을 혼내주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것은, 그 역시 너무 지나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을 밝혀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하게 된다라면 원래의 계획대로 어떤 그 백냥을 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재판을 열게 한 어떤 그런 사회적 비용을 좀 이렇게 부담하게 해가지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죄들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그 사람에게 상인에게 돌려 욕심이 많긴 하지만 그 상인에게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의 아이디어는 뭐야? 옛 세계 역사? 응? 역사요? 세계 역사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다른 세계 역사책과 다른 점은 뭐야? 근데 세계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음, 그거를 사실대로 알려줘요. 이 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과연 진짜 그 것들이 맞는 건가? 그러면서 그것의 기원, 원래의 그 연원을 살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무슨 문제? 차려보고 얘기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는 정확한 거야. 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가 지도, 세계 지도.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는 왜 이러한 것인가? 진짜로 지도의 모습이 이러한 건가?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지도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는 것들이 1단원입니다. 2단원은 드라큘라는 소설가. 드라큘라가 소설속 아, 주인공이지. 드라큘라라는 인물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나? 드라큘라라는 인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드라큘라의 모델이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너스 피너스 조각상이라고. 조각상이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비너스 조각상을 예를 들면서 도대체 아름답다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 그 미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에서 비너스 조각상이 정말 절대적인 미인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어는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속설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른 사료들을 들어서 노예들이 만든 것이 아닌 정상적인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들을 또 밝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단어는 아틀라스트. 아틀란티. 아틀란티스라는 해저 도시라는 존재에 대해서 과연 진짜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틀란티스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6단원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지.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 아기 예수 오신 날 예수님 탄생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과연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 탄생일을 기념한 건가라는 어떤 그런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7단원은 십자군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었어. 십자군 전쟁에서 아까 종교 전쟁 하면서 그런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쟁으로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과연 십자군 전쟁의 성격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에 얽힌 진실을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8단원은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구자였는지. 탐험가의 대표적인 명사, 대명사인 콜럼버스. 그리고 콜럼버스 하면 이른바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 건가? 그는 탐험가였나?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그 평가인 무자비한 정복자였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 건가?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의 진출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 건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백인들이 많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보통 호주라고 하기도 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가 우리 보면 백인들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원래 살던 인물들 그 어버리진들에 대해서 원주민들 또는 선주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거기에 살던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전에 먼저 살던 사람들 선주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어버리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땅이 과연 누구의 땅인 건가? 그렇게 본다면 역시 아메리카 대륙의 땅은 과연 남아메리카 대륙의 땅은 과연 누구의 땅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끝으로 10단원은 사하라 사막. 현재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사하라 사막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막지대였나 과거에는 또 다른 모습이었나라는 부분들에서 그 땅의 역사적 연원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책의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 책 제목처럼 그게 정말일까라는 부분에서 그 진실을 파헤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거짓이거나 아니면 여러 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흥미롭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계사의 또는 뭐 다른 뭐 지리학이라던가 뭐 기후라던가 날씨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식을 넓혀주는 그러한 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지도는 왜 북쪽이 위에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게 뭔지 알아? 어, 이게 뭐야? 사요. 어? 동서남북? 이거 사자이기도 아니? 하면서 사실은 여기가 뭐고? 동이고 응. 여기가 서, 여기가 남, 남, 여기가 북. 북. 근데 우리는 늘 여기가 북쪽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다는 얘기. 그걸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동쪽은 오른쪽에 있고 서쪽은 왼쪽에 있고 뭐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쪽에서는 지도가 왜 꼭 북쪽이 위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답은 뭐야?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답은 왜 지도는 북쪽이 늘 위에 있는 거야?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남쪽에는 거의 다 바다고, 이제 남쪽에는 주요 이제 옛날에도 산업혁명 할 때도 이제 남쪽엔 거의 다 뭐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음, 요게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라는 거지. 요게 우리가 세계 지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북반구에 있는 여기 뭐 러시아, 유럽, 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의 여기 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게 다 이렇게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반면에 이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여기 호주 이 정도가 이제 남반구에 위치하는데 이 북반구에 위치한 그 나라들이 나라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현대 그 지도가 발달한 이후의 역사가 사실은 어느 세력이 중심이 된 역사라는 거야. 어? 유럽. 서양. 유럽이 패권을 차지했다는 거야. 그 패권을 차지한 게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뭐 독일, 그 전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차지하다가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잖아. 또는 그 이전으로 가더라도 중세 시대로 가더라도 중국이 패권을 차지했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위치해? 유럽. 북반구에 위치하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반구가 위쪽에 있는 어떤 그런 지도를 그리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그 마치 뭐처럼 표준형처럼 된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와 관련되어서 지도가 꼭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무슨 지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보여? 네. 여기는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놓고 지도를 그리면 세계 지도의 모양이 이런 지도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도는 상당히 뭐해? 무슨 소리예요? 낯설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어딘지 찾을 수 있겠어? 아니요? 못 찾겠어? 네. 여기가 지금 남아메리카고, 여기 아마 미국 같은데? 여기 알래스카, 여기 러시아고, 찾은 것 같아요. 어? 찾은 것 같아요. 찾은 것 같아? 네. 여기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네, 요거. 네. 여기가 우리나라네. 여기 일본이고. 준호나 맞아? 음, 여기가 러시아고. 이런 지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 자, 그래서 만약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패권을 쥐면 아마 이런 지도가 더 세상에 더 많이 유통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를 얘기하고 있고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선을 뭐라고 그런다? 적도. 적도? 적도. 그래서 우리는 세계 지도를 커다랗게 지구 본이라고 그러지. 이 지구를 나누는 선을 가로로 나누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이렇게 가로로 가로, 나누는 선을 이걸 어? 위선. 뭐라고? 위선? 위선. 위도 아, 위도라고 부르고 위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영도 요 가운데 있는 위도를 우리가 뭐라 불러 특별히 어? 적도. 적도. 반면에 요 세로로 나누는 거 세로로 이렇게 나누는 선을 뭐라 부른다? 경도. 경도라고 경도라 부르고 그래서 이게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동경 서쪽을 서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경 서경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3쪽에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누는 선 보여? 네. 요 선이 있는 데가 바로 어디다? 요 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라는 거예요. 그린위치 천문대. 그것도 그 당시 영국이 뭐였기 때문에 힘이 셌기 때문에 자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반구 서반구에서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몇 쪽에 16쪽 지도 보겠습니다. 자, 16쪽 지도에서는 TO 지도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시아가 어디에 아시아는 있고 위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유럽이, 에루살렘이 있고 유럽이 아프리카 왼쪽에, 대륙이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정식으로 뭐 한 게 아니라 측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아마 세계가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지도를 만들었던 거야. 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도가 각각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여기 18쪽 지도 보겠습니다. 18쪽이 왼쪽과 오른쪽 지도 중에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 왼쪽. 어? 왼쪽이요.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익숙해. 왜? 이 지도는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는 지도야.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그린 지도라는 얘기야. 이 18쪽에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어디를 가운데 놓고 그렸다고? 어? 유럽. 유럽? 유럽을 가운데 놓고 그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 동북아시아요? 아, 극동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보고 동북아시아 3국 중에 3국이라고 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를 합해서 동북아시아 3국이라 불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극동지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몇 쪽, 그 19쪽의 왼쪽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극동아시아가 아니야. 극동지방이 아니고 동북아시아가 아니야. 바로 어느 쪽? 유럽을 가운데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음, 이해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북아시아 3국이라고 했을 때 이 동북아시아 3국의 그 기준을 뭐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럽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동쪽에 위치한 극동 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동북아시아 3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준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만약에 미국을 기준으로 낫다고 생각을 해봐. 미국이 가운데 왔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동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서쪽. 서쪽에 위치하는 거지, 사실은.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네. 네. 이런 언어들 그 자체들의 어떤 그런 쓰임도 결국은 이런 언어가 쓰여질 당시에 그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사용 목적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지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르카토르 지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메르카토르 지도가 뭐라는 거야? 메르카토르 지도의 특징은 어, 메르카토르? 항해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응? 고, 항해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아, 수 있다. 항해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들이 메르카토르 지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야. 그런데 음, 이 메르카토르 지도의 특징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땅의 면적을 제대로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자, 요게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고 사실은 우리가 음, 일반적으로 보는 이 지도야. 이 지도에 따르면 이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뭐해? 크게 헐,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해? 큰 곳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적도고 위로 올라갈수록 또 밑으로 갈수록 이 거가 더 뭐해진다는 거? 크게 그린다는 거. 어? 땅을 그래서 면적 왜곡이 심하다는 거에서 원래는 이 저기가 이 그린란드가 원래 이게 아프리카거든. 그린란드 원래 이만하다는 거야. 진짜로 실제로는 14분의 1. 근데 여기상으로 보면 요게 이 그린란드하고 여기 지금 뭐야? 요 아프리카하고 크기가 어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잖아. 이렇게 요 지도는 대신 이제 거리라던가 이런 항해하기 좋게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런 왜곡이 심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너무 뭐하게 그려져 있다? 작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피터스 도법. 이 책에 나오지. 피터스, 페터스 지도라고 여기 나오는데 요 지도에 따르면 이거는 면적을 실제로 그린 거예요. 면적을. 그러면 음, 그린란드는 요만하고 아프리카는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 그린란드를 원래 크기대로 조그맣게 그려놨지. 그 아프리카는 이렇게 그렸지. 근데 우리가 이 지도가 우리가 보는 그 부분과 익숙해 낯설어. 나수. 낯설지. 이게 면적을 알맞게 그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고 해서 그래서 땅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피터슨 도법이 훨씬 더 뭐에 맞는 그런 지도라는 거예요. 이 지도에 따르면 유럽에 비해서 아프리카가 훨씬 뭐한 거야? 큰 거지. 어? 근데 요 지도에 따르면 사실은 유럽도 상당히 뭐하게 나름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 책에 안 나왔는데 로빈슨 도법이라고 하면서 땅의 크기를 실제와 비슷하게 하면서도 각 나라의 모양까지 비교적 알맞게 그린 어떤 그런 지도가 여기 이제 로빈슨 도법의 어떤 그런 지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드라큘라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흥미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8쪽 보겠습니다. 드라큘라의 정체는 누구라는 거야? 어, 블라드 블라드 체페슈? 어, 왈카리아의 영주 블라드 체페슈가 바로 드라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라큘라라고 한 이유는 뭐래? 그 사람이 좀 응? 조금 그 공장에서 포로를 잡은 말뚝의 걷는 좋아해서 응.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이제 어. 아주 그 혈기 사람이 같다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된 까닭은 뭐라는 거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잔인하게 된 이유는. 오스만 제국의 인질로 잡혀가서 살았을 때 아버지와 형이 모두 살해돼서 자기 아버지와 형이 살해됐기 때문에 그 자기도 포로로 잡혔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 때문에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즉 오스만 제국은 당시 지금 이제 예를 튀르키예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과거에 이슬람 세력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그런 오스만 제국이었고, 그래서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가 너무나 이제 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아까 그 말뚝에 꽂아버리는 포로를 멀뚱히 꽂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잔인성을 뭘로 그 드라큘라라는 소설의 모델로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라큘라 얘기가 마치 뭐야 그 전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쪽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쪽에. 옛날 사람들은 블라드 체페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끔찍한 괴물로 표현한 거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시대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블라드는 중세시대 지배자였잖아. 그런 잔인함이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야만적인 일이 적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블라드 체페슈를 잔인한 영주로 그러기 위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덧붙여 쓸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드라큘라 이야기의 소설의 어쨌든 그 모델이 블라드 체페슈였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야. 근데 왜 블라드 체페슈를 드라큘라라는 소설의 모델로 썼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블라드 체페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9쪽. 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디너스. 어떡해요? 비너스의 조각상이 발견되었고, 이 비너스가 이른바 아름답다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팔등신이어서. 8등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 8등신이라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40쪽에 8등신이 뭐야? 몸의 8분, 얼굴 크기가 몸의 8분의 2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8등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 사람을 몇 개로? 8분, 8개로 나눴을 때 8등분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몇 개 나눈 거야? 넷, 여섯, 여덟. 이렇게 나왔을 때 얼굴 크기가 요만한 게 가장 뭐라는 거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전체 부분에서 8분의 2를 차지했을 때 얼굴 크기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보였다는 거야. 그럼 왜 하필 8분의 1인지 혹시 알아? 왜 혹시 이게 8분의 1일 때 가장 아름다운지 혹시 알아? 그 이유를? 어, 머리가 작아서요. 그러면 9분의 1이나 10분의 1이면 더 좋잖아. 적당히 딱 어? 잘생겨 보여서 적당히 예쁘거나. 잘생겨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몸, 혹시 그거 들어봤어? 황금률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요? 황금률 못 들어봤어? 네. 아,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그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좋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도 그런 황금률이 있고 그래서 뭐 그 뭐지? 그 신전? 신전 같은 거에도 그런 황금률의 어떤 그런 비율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른 책에서 우리 보지 않았었나? 황금률은 이거 황금률 내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 1.618의 비율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황금률에 따라서 그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그 황금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입각해서 아까 말했듯이 비너스상 요 부분들도 그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41쪽에 나와 있는 거. 발렌도르프의 비너스 사진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렌도르프의 비너스 사진이 그 전에 나와 있던 몇 쪽하고 39쪽의 비너스하고는 전혀 다르지. 예, 네. 또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뚱뚱해요. 어? 뚱뚱해요. 뚱뚱해. 그 보면 가슴도 아주 크고 뚱뚱해. 근데 한때는 이게 뭐였다는 거야? 위의 기준. 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쪽의 미의 기준과 우리 서양 미의 기준과 우리 옛날 동양의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우리나라 그 아시아의 가장 그 뭐야 미녀로 꼽히는 사람들 중에 양귀비라는 사람이 미녀로 꼽힌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 양귀비라는 미녀가 있었다는 거? 유비요? 어, 아니요? 그 중국의 미인 중에 그 양귀비나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게 이제 중국의 양귀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그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뭐야 춘향이 기생? 황진이라는 기생 황진이라는 그 기생이 어, 또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런 그 황진이었던 그런 옛날 그 황진이었던 그런 모습들 그림을 그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과는 좀 뭐하다는 얘기야? 다른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뭐 아프리카의 미인들의 기준 요게 또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미인의 기준들은 또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와 아프리카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가 서로 또 이렇게 뭐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것들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보면 44쪽 보겠습니다. 44쪽에 뭐가 나와? 중국에? 그게 전통 그 여자들은 발을 다리 작게 접은 거를 아름다움으로 여겼어. 그래서 전족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작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야.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이 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얘기지. 어? 발이 기형적인 그 미인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는 거야. 근데도 발이 적다는 게 아름답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작은 신발, 몸에 비해서 작은 어떤 그런 신발을 신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들, 이런 전종 문화가 있었다는 것들. 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좀 학대에 가까운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45쪽에. 어, 그 사람 머리로 만든 가발을 머리에 그걸 보고 꽂아. 뭐라 그래? 가채라고 그래. 그래서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모양 이렇게 된 거 봤어? 네. 네. 근데 이 가채가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막 이 가채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한 채, 그 당시 막 그 집 한 채 값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비싼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었고, 게다가 이 가채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너무 무겁다는 거야. 이 가채가. 그래가지고 이게 목 디스크라던가 이런 부분에 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그런 그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대를 달리 할 수도 여전히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있는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48쪽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첫 줄부터. 선생님, 어 저 밖에 누가 문 두드려서 누군지 한번 갔다 와봐도 돼요? 그래 네. 49쪽 그럼 수근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쁜 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건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다를까? 옛날 여자들은 남자 눈에 드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어서 그랬던 거겠지. 옛날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자 눈에 예쁘게 보여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이른바 남자 눈에 들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런 꾸미는 어떤 그런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여자들이 직업도 가질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그 상황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던 그런 상황들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49쪽에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 제일 마지막 문단 이런 그림이 준원 읽겠습니다. 49쪽에 49쪽 제일 마지막 어, 그 대화 이런 그림이 와, 이 그림 진짜 이상해. 음. 이런 그림이 예술로 인정받는다는 건 그만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기도 해. 남의 눈치를 보는 일은 그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50쪽에 있는 그림 누구의 그림이야? 가수? 어? 피카소. 피카소의 어떤 그런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건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미의 기준들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들 그 이야기들을 또 쭉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7쪽 보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나오는 것들 다섯째 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수근이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7대 어디부터요? 7쪽, 여섯째 줄, 불가사의는. 불가사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뜻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정말 신비한 건축물들을 가리키는 것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 지중해 문명이 만든 건축물을 가리키는 거야. 첫 번째는 이집트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 두 번째는 바빌론 공중정원. 아, 공중정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는 올림피아의 제수스상, 네 번째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다섯째는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무덤, 여섯 번째는 로도스의 거대한 동상, 일곱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그래서 요 일곱 가지가 이제 뭐라는 거야?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러한 건축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 중에서 혹시 알고 있는 것, 뭘 알고 있어?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 책에 나왔으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는 놔두고, 바빌론의 공중정원, 과거에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이렇게 뭐였다?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이것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였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올림피아 여기 있는데 요 제우스상. 어? 요것도 역시 뭐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제우스 신전의 제우스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페소스의 뭐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요 터키에 있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지금 남아있는 유해인데 과거에 이랬을 거라는 얘기. 어? 이런 건축물을 그 당시 어떻게 만들어냈을 건가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이 쌤도 이건 처음 보는데 할리 뭐 카르나소스. 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마우솔로스 무덤. 무덤, 요런 무덤 건축물, 이 역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 파로스 등대 아닌가? 예. 노도스의 파로스. 거상, 요거 노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역시 세계 7대 불가사이고, 끝으로 파로스 등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파로스 등대, 이런 등대가 과거에 어떻게 있었겠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이런 것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궁금증은 그거라는 거지. 그 수천 년 전에 어떠한 기술력이 있었길래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나? 라는 부분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계인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나온다는 거야? 음, 처음에 나오는 거는 76쪽. 바닷속. 어? 바닷속이요. 아니, 그렇지. 근데 그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서양이 엄청나게 큰 섬이요?
플라톤이 쓴 책에 아틀란티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 지명이 네, 그 유래가 알겠어?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래? 어, 솔론이라는 사람이 어? 네. 그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뭐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야. 그 내용이 누가 쓴 책? 플라톤이 쓴 책 중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77조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77쪽이요? 77조. 히마이오스란 책에는 대서양에 엄청나게 큰 섬이 하나 있다고 와 있어. 그 섬 이름이 바로 아틀란티스. 아틀라스의 딸들이라는 뜻이야. 아틀라스가 누구냐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야. 거인들은 신들의 제왕 제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고 말하는데 이때 아틀라스는 하늘에 떠받드는 벌을 받았어. 아틀라스는 아프리카에서 하늘을 떠받게 됐는데 나중에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바람에 산으로 변하고 말았어. 이 산의 이름이 아틀라스의 산이고 여기서 대서양의 이름도 만들어진 거야. 대서양의 영어로는 애틀레, 애틀레틱, 애틀랜틱 오션이라고 하는데 아틀라스의 바다라는 뜻이거든. 아틀란티스는 경대한 나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지배하는 제국이었는데 아테네도 점령하라고 전쟁을 시작했어. 하지만 아테네는 아틀란티스를 무찌르었지.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아틀라스라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라는 거야. 그 신화 속 이야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9쪽. 마지막 줄 승훈이 읽어보겠습니다. 플란티스 이야기는 플라톤이 쓴 크리티아스에 훨씬 자세히 나와. 아틀란티스는 오늘 그리스의 신중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나라였어. 지금은 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좁은 바닷길을 지브롤터의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 기둥 너머에 대서양은 갈 수 없는 바다라고 여겼어. 아틀란티스가 그 기둥 너머에 있었던 거고. 포세이돈은 인간 여자 클레이토와의 사이에서 다섯 남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10명이 아틀란티스를 다스렸다고 해. 아들 가운데 가장 맞이의 이름이 아틀라스였어. 아틀란티스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플라톤이 쓴 책에, 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쓴 책이야. 그 책에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나오더란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81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거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그중 하나는 쓰다가 더 상상을 할 수 없어서 그만뒀다는 거야.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어.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거든,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플라톤이 그냥 뭐한 이야기다? 지어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라고 그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2쪽에 보면 플라톤이 쓴 이야기 판에 나오는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판에 나오는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82쪽 제일 밑에 둘째 줄, 쥘 베르린 쓴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 혹시 알아? 들어봤어? 아니요? 해저 이말리 속에서 그 대서양 바다 밑으로 내려가 아틀란티스의 유적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이 뭐 할 거다?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그냥 사람들이 뭐 한 이야기? 상상 속에 만드는 이야기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 진짜?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85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이야기의 세계에서 진짜 있는 거라고 그것도 진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오랜 세월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어온 이야기에는 진짜만큼의 힘이 생긴단다라고 해서 그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자꾸 그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치 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진짜. 진짜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틀란티스라는 섬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크리스마스가 에 대해서도 역시 예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건 역시 계속 오랫동안 뭐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굳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87쪽에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빨간 그 망토 있고 뭐 그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그런 산타클로스는 실제 존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건 이야기야. 근데 거기도 실제 모델이 있다는 거야. 아까 드라큘라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로 나뉘는 거야. 하나는 이야기야, 이야기. 허구. 뭐 드라큘라라던가 뭐 산타클로스라던가 이런 건 우리가 아예 그 지금 없는 거야. 뻥이야. 진짜 뻥이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야기 허구인데 이게 뭐가 있다는 거야? 실제 모델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이 책에 따르면 또 다른 거꾸로의 경우 사실은 뭐 그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였다는 거야? 없어요. 없어. 허구였다. 허구. 허구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그것들이 바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아틀란티스나 지금 뭐 성탄절, 응.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일 이런 것들은 원래는 허구인데 사람들이 뭐처럼 생각한다 오히려 진짜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모델은 누구라는 거야? 87쪽에 누구? 니콜라스의 주교. 터키 땅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 터키가 아니라 튀르기예지. 튀르기예의 니콜라스라는 주교라는 성직자 그 성직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뭐 했다? 도와줬다. 라는 부분에서 유래해가지고 그 산타 니콜라스라는 말이 줄어서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생일과 관련되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예수의 생일과 관련되어서는 93쪽에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예수의 생일을 누가 정했다는 거야? 자, 성경책에는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날짜도 없고 계절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잡게 되었대? 93쪽에 보니까 중간에 히폴리토스라는 로마 제국의 역사가가 거기 읽어보자. 93쪽 중간에 못 찾았어? 네, 93쪽이요? 93쪽 중간 부분에 있지. 중간 부분에. 물론 우리나라는 춥지는 않지만 거기요. 어, 물론 우리나라는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울엔 더 추워. 밤이 되면 더 춥고 오늘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가였어. 히폴리토스는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임신했다고 알려진 날짜가 3월 25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로부터 9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계산하면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였다는 거야? 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바로
12월 25일 예수의 생일이라고 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셋째 줄 읽겠습니다. 준원이. 그 93쪽이요? 어? 밑에 3쪽이요? 줄. 그런 셈이지부터. 93쪽 밑에 셋째 줄. 그런 셈이지. 그런데 원래 이날은 옛날부터 축제날이었어. 한 해의 끝 무렵이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었지. 특히 로마에서는 동지를 기려서 이맘때쯤 큰 축제가 열렸어. 계속 읽어. 동지가 뭔데?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이야. 반대로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 날을 하지라고 불러. 옛날엔 동지가 되면 해가 죽고 다음날부터 새로 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그래서 동지 한 해를 첫날로 잡는 나라도 있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동지라고 얘기했고, 춘분과 추분이 똑같은 게 이제 춘분, 그 뭐야, 낮과 밤의 기가 똑같은 게 이제 춘분과 추분인데, 보통 3월 21일쯤이라고 얘기하면서, 춘분과 동지를 예수와 연관시켜가지고 결국 뭐라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가 예수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통과 예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어쨌든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고, 이런 사실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흥미롭다. 이렇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말이야. 라는 어떤 그런 뭘 아는 즐거움, 그 상식을 넓히는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에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랬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또 성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10일간의 보물찾기라는 책인데, 보물찾기 책은 아니고 10일간의 보물찾기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긴 한데, 그 과정에서 수학적 발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뭐 흥미로운 아주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일간의 보물찾기라는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